이 괴짝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보루다. 집안이 완전히 망해 길거리에 나앉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괴짝을 열어선 안 된다. 영남 지역의 거부 박노인이 숨을 거두며 남긴 말입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헛간에 울려 퍼집니다. 삼형제의 손이 떨립니다. 이 괴짝만 열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중한 뚜껑이 천천히 열립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집니다. 괴짝 안에는 금도, 은도, 문서도 없습니다. 형제들의 10년 동안 눈에서 이것만 믿고 눈물이 살았는데 흐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런 유언을 남긴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영남 땅 깊숙이 자리한 어느 고을. 낙동강이 굽이굽이 흘러내려 들판을 적시고 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넘실거리며 가을이면 그 들판에서 온 고을 사람들의 한 해 양식이 거두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박노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박성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박노인 혹은 박어른이라 불렀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저 그 이름만 들어도 자연스레 허리가 굽혀지는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넓은 마당 한편에는 언제나 쌀가마니와 소금 자루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면 묵은 곡식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 안에는 벼가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 장터에서 올라오는 상인들은 이런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았습니다. 박어른 댁 창고는 반쯤은 나라의 곳간과 같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논밭은 고을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고 그에게 세를 내는 소작인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렀으니까요. 그러나 박노인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집 저 마루에 앉아 비단옷을 입고 차를 마시는 노인이 한때 맨손으로 돌을 드러내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쉽사리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만이 처음 이 고을에 발을 들인 것은 그가 막 20을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지고 온 집신 한 켤레와 허리춤에 동여맨 동전 몇 잎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먼 친척이 몇 있었지만 그들 역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돌아볼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고을 외곽 낙동강 지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돌이 너무 많아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큰 바위들이 군데군데 솟아 있었으며 봄이면 물이 고여 질척거리고 가을이면 먼지가 날리는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땅을 가리켜 쓸모없는 돌밭이라 불렀고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만은 그 땅을 샀습니다. 가진 돈 전부를 털어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제 발로 망하러 왔다고, 돌 사러 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박성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그 돌밭으로 나갔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부터였습니다. 주먹만 한 것, 발만 한 것, 그것들을 하나씩 골라밭 가장자리로 날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들, 두 손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들,
그것들은 지렛대를 이용해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시 괭이를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허리는 펴지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밭으로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돌밭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귀퉁이만큼은 돌이 제법 치워졌고 땅에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흙, 돌 아래에 오래도록 눌려있던 기름진 흙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성만은 그 흙을 손바닥에 쥐어보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손이 닿지 않은 땅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영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언 땅을 조금씩 파내고 봄을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봄, 그는 물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지류에서 이 땅까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작은 수로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였습니다. 돈을 조금 빌려 품팔이꾼 몇 명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땅을 팠습니다. 밥값이 아까워 그 자신도 함께 괭이를 들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제 웃음을 거두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젊은이가 설마 진짜로 그 돌밭을 일굴 셈인가? 수로가 완성된 것은 그의 늦여름이었습니다. 물이 처음 수로를 따라 흘러들어오던 순간을 박성만은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흙탕물이 섞인 물줄기가 구불구불 이어진 수로를 타고 흘러와 그가 한 돌씩 직접 골라낸 밭 위로 스며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아닌지는 그 자신도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만 눈이 뜨겁고 코가 먹먹했다는 것은 기억했습니다. 그 가을, 박성만은 처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전체 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겨우돌을 골라낸 구역에만, 물이 닿는 곳에만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확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군 땅이라 흙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관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빈손이었던 사람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 곡식 중 일부는 먹었습니다. 일부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두었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썼습니다. 다음 해봄, 그는 다시 돌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봄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옆 땅을 조금 더 사들였습니다. 역시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역시 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돌 많은 땅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을 때 박성만의 땅은 처음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던 돌밭들이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기름진 논으로 변해 있었고 잘 정비된 수로를 따라 물이 철마다 고르게 공급되었습니다. 소작인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그의 땅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도 늘었습니다. 박성만은 소작인들에게 고을의 관행보다 조금 낮은 세를 받았습니다. 대신 땅을 잘 가꾸고 수확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소작인들도 몇 년이 지나자 그 방식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세가 낮으니 자신들의 몫이 더 남았고 그 여유로 다음 해 씨앗을 더 좋은 것으로 구했으며 수확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수확이 늘자 박성만의 몫도 늘었습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돌밭을 사러 온 괴짜 청년이 이제는 마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 박성만은 처음으로 언덕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기와집이었습니다. 직접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지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기와를 한 장씩 올릴 때마다 그는 그 무게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성만이 장가를 든 것은 40이 가까워서였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땅을 일구느라 짝을 찾을 틈이 없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인근 고을 선비 집안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형편이 기울어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지만 아내는 성품이 단단하고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박성만은 아내를 존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고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는 아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방식이었지만 박성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셋 태어났습니다. 첫째 박준혁, 둘째 박준서, 셋째 박준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이미 기와지붕을 얹은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본 세상은 곡식이 가득한 창고와 아침 저녁으로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 반찬과 겨울에도 따뜻한 온돌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던 시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굳은 살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땀으로 일구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몰랐습니다. 박성만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끔 아들들을 불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돌밭을 처음 샀을 때,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났을 때, 수로를 처음 팠을 때의 이야기를요. 그러나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무용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세상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성인이 되어갈 무렵 그들의 일상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째 준혁은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글 읽고 시 쓰는 것을 즐겼고 과거를 보러 다녔습니다. 여러 번 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했고 그때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다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선비들과 어울리다 보면 술자리가 잦아졌고 그 비용은 언제나 집안 살림에서 나왔습니다. 준혁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둘째 준서는 장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사는 아버지가 처음 땅을 일구던 것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직접 몸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기르는 대신 남의 말을 듣고 이곳저곳에 돈을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좋은 상품을 팔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선뜻 큰 돈을 내었고 먼 고을의 사업에 투자한다며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박성만은 그 방식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이것저것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두고 보았습니다. 셋째 준하는 두 형들보다 더 단순하게 돈을 썼습니다. 연회를 좋아했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싶어 했고 가장 비싼 비단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후히 베푸는 것을 자신의 덕목으로 삼았는데 사실 그 친구들 중 많은 수는 준하의 재산을 바라보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아들의 습관이 다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박성만은 만년에 그것을 두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물고기만 잔뜩 쌓아두었다. 그러니 아이들은 물고기는 창고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안다. 박성만이 60을 넘기면서 그의 몸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몸을 혹사해온 결과였습니다. 젊은 시절 돌을 나르고 괭이를 잡으며 쌓인 피로가 세월이 지나 하나씩 몸 위로 올라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자주 부었습니다. 겨울이면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되도록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소작인들의 논을 살피고 창고를 점검하고 장터에 나가 곡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눈치챘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창고의 곡식이 줄어드는 속도가 과거보다 빨랐습니다. 준혁의 공부 비용, 준서의 투자 손실, 준하의 연애와 사치. 각각은 그리 크지 않아 보였지만 세 개가 한꺼번에 흐르면 강물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낙방해도 다시 공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다 만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하는 돈이었으면 또 생기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박성만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이었으면 또 생기는 것 아니냐.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피와 땀으로 알게 된 진실은 돈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박성만은 목수를 불렀습니다. 고을에서 솜씨가 가장 좋은 목수였습니다. 수십 년째 가구를 만들어 온 손이 도끼처럼 굳은 노인이었습니다. 박성만은 그에게 궤짝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크기는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나무는 가장 단단한 흑갈색 참나무로, 쇠퇴는 굵게 두르고 자물쇠는 사람 주먹만큼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목수는 의아했습니다. 그 크기의 궤짝이라면 내용물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넣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성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궤짝이 완성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목수가 정성을 들여 만든 것이어서 완성된 궤짝은 보기만 해도 무언가 묵직하고 값진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박성만은 그 궤짝을 안 채 마루 한편에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없는 새벽 혼자서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웠습니다. 무엇을 넣었는지는 그 자신만 알았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궤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또 다른 기둥처럼 마루의 한편을 묵직하게 지켰습니다. 아들들은 궤짝을 볼 때마다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이 들었냐고 물으면 박성만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된다. 어느 초가을 박성만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들판의 벼가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치 한 해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계절에 그의 몸도 마지막 결실을 앞두고 천천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식사가 줄었습니다. 의원이 오가며 약을 다렸지만 그 효험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줄었고 하인들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안채에는 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성만은 맑은 날이 오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들판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처음 손으로 돌을 골라낸 땅, 수로를 파 물을 끌어들인 땅, 겨울에도 꽁꽁 언 땅을 파내던 자신의 손이 기억났습니다. 그 들판에서 지금 소작인들이 별을 베고 있었습니다. 박성만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세 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혁, 준서, 준하. 세 사람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각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야윈 볼, 깊게 팬 눈 아래 그늘, 이불 위에 올려진 손의 굳은 살과 주름.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박성만은 눈을 들어 세 아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양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 바깥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박성만은 천천히 마루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나무 괴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괴짝은 우리 가문의 마지막 보루다. 박성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침 때문에 중간에 멈추어야 했지만 말의 무게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렵더라도 참아라. 흉년이 와도 버텨라. 빚이 쌓여도 일어서라. 하지만 정말로 집안이 완전히 망해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이 되었을 때, 그때 저 괴짝을 열어라. 그 전까지는 절대로 열지 말아라. 세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만은 그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박성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사흘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고 먼 고을의 상인들도 왔습니다. 박성만과 인연이 있었던 소작인들, 그와 거래하던 장사치들, 그의 공정한 품성을 기억하는 사람들. 곡소리가 집 밖으로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 어른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 돌밭을 일구고 한 가문을 세운 사람. 소작인들에게 인정 있게 대했고 이웃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삶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세 아들도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자신들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한켠에는 그들 스스로도 명확히 의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괴짝.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던 것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보루. 집안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열지 말라고 했던 그것. 그렇다면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따로 보관해 두었을 것이었습니다. 금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값진 비단이나 보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라에서 하사받은 땅 문서, 혹은 어딘가에 숨겨놓은 재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슬픔 위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그래도 저 괴짝이 있다. 언젠가 정말로 위기가 오면 저것을 열면 된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창고에는 그해의 가을 거둔 곡식이 가득했고 소작인들의 새도 제때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살림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준서는 먼 고을의 장사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고, 준하는 친구들을 불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술과 연회로 달랬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들 마음속에 더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너무 흥청거리면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으니까요. 직접 뭐라 하신 적은 많지 않았지만 그 굳어진 표정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괴짝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괴짝이 있다는 생각은 묘하게도 현실의 위기감을 무뎌지게 했습니다. 돈이 조금 빠져나가도 괜찮았습니다. 괴짝이 있으니까 장사에서 손해를 보아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 괴짝을 열면 되니까.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커질수록 형제들의 씀씀이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준혁은 공부하는 선비 모임에 돈을 댔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모셔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집안 살림에서 큰 돈을 빼냈습니다. 스승을 모셔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공부 기간이 2년을 넘기면서 비용만 계속 나갔습니다. 준서는 어느 날 먼 고을에서 온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상인은 북쪽 지방의 인삼을 한양에 팔아 3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서는 그 말에 솔깃해 큰 돈을 맡겼습니다. 물론 그 상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하는 연회를 더 자주 열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예전보다 서너 배는 더 들었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는 마음껏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듬해 여름, 장마가 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년과 다름없는 장마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칠 김이 없이 열흘, 보름을 이어갔습니다. 강이 불었고 낮은 곳에 자리한 논들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 가문의 논도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논을 살피러 나간 소작인들이 돌아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벼가 절반 이상 썩어 들어갔습니다. 뿌리가 물에 너무 오래 잠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를 내지 못하겠다는 소작인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수확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는 그제야 조금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괴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다음 해 수확이 좋으면 만회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달래는 논리 안에는 언제나 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못 버티겠으면 괴짝을 열면 된다. 그러나 그 생각이 그들을 다시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였어야 할 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공부 모임은 계속 돈을 들었고 준서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사람과 거래하겠다며 또 한 번 투자를 했고 준하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마음을 달랠 자리가 필요하다며 연회의 규모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한 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봄 가뭄이 심했습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고 겨우 자란 벼도 가을에 병충해를 입었습니다. 소작인 중 절반이 새를 내지 못했고 일부는 아예 땅을 떠났습니다. 비어가는 논밭을 다시 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입은 급격히 줄었지만 지출은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와 집 바깥에 붙어 있던 사랑채가 팔렸습니다. 그것을 팔기로 결정하는 날, 세 형제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결국 같았습니다. 아직 괴짝이 있다.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 그때 열면 된다. 사랑채 하나를 팔고 나니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잠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다시 그들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매각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외곽에 놓은 면마지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고 하나. 그 다음에는 더 안쪽에 놓은. 그렇게 하나씩 박 가문의 재산이 조각나 팔려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세 형제는 같은 말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 괴짝이 있다. 그 말은 처음에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점점 현실을 외면하는 방어막이 되어갔습니다. 첫째 준혁은 분명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좋아했고 한 번 읽은 것은 잘 잊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부에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싶다는 바람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그저 벼슬이라는 지위가 가져다 주는 체면이 좋아서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낙방할 때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제가 어려웠고, 저번에는 몸이 안 좋았고, 또 저번에는 채점관이 자신의 문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공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모임에 드는 비용은 점점 늘었습니다. 좋은 스승을 모셔오고 좋은 책을 구하고 동료 선비들과 어울리는 데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준혁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돈이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충분히 남겨놓으셨을 것이라고, 그리고 괴짝도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주변 선비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학문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보고 모여들었다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면 스스로도 무너질 것 같아 준혁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둘째 준서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집안 재산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아니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인내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밭에서 돌을 하나씩 골라내며 수십 년에 걸쳐 재산을 쌓았습니다. 준서는 그 과정을 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빠른 성공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좋은 기회가 있다는 말, 이번 투자만 하면 몇 배를 남길 수 있다는 말. 그런 말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 번의 투자 실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고을의 인삼 장사에서 큰 돈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농기구를 독점 판매한다는 사업에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양에서 온 상인의 말을 믿고 비단 거래에 투자했다가 그 상인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매번 그는 이번이 마지막 실수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다음번 그럴듯한 이야기가 찾아오면
녹아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괴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절박해지면 괴짝을 열면 된다는 생각이 실패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절반이 된 무게는 절반만큼의 교훈만 남겼습니다. 셋째 준하는 세 형제 중 가장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것은 결국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아닌가. 그렇다면 그 재산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 논리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재산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준하의 지출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회를 열면 그날의 비용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단 한 피를 사도 그것만으로는 집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 한 마리를 사도 그것 하나로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매달, 매분기, 매해 쌓이면 거대한 구멍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가기 시작하면서 준하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연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친구들이 바빠졌다는 핑계로 오지 않기 시작했고, 준하가 좋은 말을 타고 나타나면 탄성을 질렀던 이웃 사람들은 이제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이 기울면 사람도 기울고 사람이 기울면 체면도 기운다는 것을 준하는 그제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 한편에는 괴짝이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세 형제가 처음 박성만의 유언을 들었던 그 초가을에서 벌써 3번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은 달랐습니다. 곡식 창고가 진짜로 바닥났습니다. 팔 수 있는 논밭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채는 이미 팔려나가 딴 사람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형제와 그 가족들은 헛간을 개조해 만든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흙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밤이면 어린 자식들의 기침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작이 부족했습니다. 쌀도 부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연기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연기가 없으면 그날 아침은 불을 피울 것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임금을 줄 수가 없어 보내야 했습니다. 세 형제의 아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어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추운 방 안에서 서로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희미한 등잔불 하나가 허름하게 개조된 방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둘째 준서와 셋째 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해 길거리에 나앉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지 말아라. 이미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지붕이 있다는 것만이 길거리가 아니라는 차이뿐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일어섰습니다. 등잔을 들고 괴짝이 있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괴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동안에도 이 괴짝만큼은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팔리지도 않았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처음 그날처럼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 풍경만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안채 마루였던 자리가 이제는 낡은 흙벽이었고, 예전에는 따뜻한 온돌 위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맨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괴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형제는 그 앞에 섰습니다. 준혁이 자물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쇠로 만든 자물쇠. 열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열쇠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수어야 했습니다. 준서가 헛간에서 쇠스랑을 가져왔습니다. 준하가 등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준혁이 자물쇠에 쇠스랑을 걸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쇠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세 형제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환상이 피어올랐습니다. 금괴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따로 감춰두었을 것이다. 다시 부자가 되는 장면, 빚을 갚는 장면, 이웃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장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장면 등등. 준혁이 손을 들어 뚜껑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등잔 불빛이 괴짝 안으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금이 아니었습니다. 보석도 아니었고, 비단도 아니었고, 땅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돌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돌들, 거칠고 투박한 돌들, 흙이 묻고 오래되어 군데군데 이끼가 낀 돌들, 그리고 그 위에 해진 집신 한 켤레, 밑창이 닳아 구멍이 뚫리고 군데군데 기운 흔적이 남아있는 날티 낡은 집신, 그리고 또 한 가지, 낡은 편지 한 장. 세 형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돌들 위에 조용히 놓인 편지. 준혁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편지를 들었습니다. 편지에는 박성만의 필체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금 떨린 글씨였지만 한자 한자 정성을 들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먹이 번지지 않도록 한 획 한 획 조심하며 쓴 그런 글씨였습니다. 준혁이 낮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첫머리는 이랬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너희들이 이미 많은 것을 잃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세 형제 중 누군가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괴짝 안의 돌들은 내가 처음 황무지를 읽을 때 직접 골라낸 것들이다. 빈손으로 쓸모없는 돌밭을 샀을 때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드러낸 돌들이다. 논을 만들기 위해 치워야 했던 그 돌들. 너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 이 아비의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치워낸 돌들이다. 집시는 그 돌을 치우다 밑창이 닳아버린 내 신발이다. 그것 하나를 신고 하루에 몇 일을 걸었는지 나는 이미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신발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금을 남기지 않았다. 금은 쓰면 없어진다. 쓸수록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속도에 익숙해지면
사람은 그것을 멈출 수가 없게 된다. 대신 나는 땀의 무게를 남긴다. 이 돌들의 무게가 곧 내가 감당해야 했던 책임의 무게다. 이 신발이 다른 만큼이 내가 걸어야 했던 길의 거리다. 괴짝이 무거웠던 것은 금이 들어서가 아니다. 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그 무게를 전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없어도 이 돌의 무게를 손으로 느껴보면 알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수백 수천 번 드러낸 사람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빈손으로 시작해도 해낼 수 있다. 이 땅이 처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는 너희도 안다. 그 변화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돌을 손에 들어보면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한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너희 손발은 아직 멀쩡하다. 땅은 아직 그 자리에 있다. 빈손의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편지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서는 괴짝 안에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손으로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거친 표면, 묵직한 무게. 준하는 괴짝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세 형제는 각자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돌을 손으로 드러냈을 때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돌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나도 괭이를 다시 잡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읽은 것들을 자신들이 어떻게 썼는가. 그 생각이 천천히 밀려올 때 준하의 어깨가 먼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 형제의 통곡이 그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세월을 이제야 너무 늦게 처음으로 실감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아래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할 무렵 세 형제는 아직 괴짝 앞에 있었습니다. 밤새 울다가 지쳐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인지 나중에 누구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준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괴짝 안에서 집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집신이었습니다. 밑창은 거의 뚫려 있었고 옆면은 기운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신발이었습니다. 이것을 신고 하루에 몇 일을 걸었는지 모른다고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준하는 그 집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들판이 보였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들판. 겨울이 물러가지 않은 차가운 땅. 그러나 땅은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사들인 돌밭이 이제 논이 된 것처럼 아직 주인 없는 땅이 거기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아직 멀쩡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가자.
세 형제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에 나간 첫날은 서툴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괭이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쥐었다가 결국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오후가 되기도 전에 손바닥이 벌개졌습니다. 준서는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돌들을 혼자 드러냈다고 했는데 자신은 온 힘을 써도 절반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하는 땅을 파다가 무릎이 꺾여 그대로 진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날이 저물기 훨씬 전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면서 다시 일어나 괭이를 잡고 또 돌을 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날 그들이 일군 것은 손바닥만 한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그 돌밭을 일굴 때 하루에 치워낸 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하루 종일 움직여서 일군 그 작은 공간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손으로, 이 몸으로 내가 이것을 했다. 그 감각은 이상하게도 어떤 음식이나 술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끝나면 팔이 들리지 않을 만큼 아팠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어도 조금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굳었고 허리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읽었을 때는 그냥 문장이었던 것들이 이제 손으로 돌을 집어들 때마다 살아났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무거운데 아버지는 수십 년에 걸쳐 수백 개, 수천 개를 드러냈다. 그 무게를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편지에 쓰인 말들이 하나씩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시 괭이를 잡았다는 말. 해가 뜨기 전 밭으로 나가고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는 날이 허다했다는 말. 그 말들이 이제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새벽. 어두운 새벽 하늘 아래 혼자 들판에 서서 차가운 땅을 바라보는 젊은 박성만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때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야기로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은 것은 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돌의 무게를 손이 알았고 땅을 파는 피로를 허리가 알았습니다. 그 알미 아버지의 세월을 처음으로 진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겨울이 물러갔습니다. 눈이 녹고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형제가 겨울 내내 조금씩 일군 땅은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일군 돌밭에 몇 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의 손과 땀이 들어간 땅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그들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래 묵어둔 곡식 중에 씨앗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내고 이웃에게 조금 빌리고 또 일부는 고을의 관아에서 얻었습니다. 당시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씨앗을 나눠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가문이 씨앗을 얻으러 관아에 갔을 때 고을 관리는 잠시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관아가 도움을 요청하러 오던 집안이 이제 도움을 받으러 왔으니까요. 그러나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갚겠다고. 가을이 오면 수확을 나누겠다고. 씨앗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에 세 형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없음 안에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사람의 느낌이랄까요. 아버지가 처음 그 돌밭을 살 때의 느낌이 이런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날, 세 형제는 해가 뜨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세 형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을 보는 시선은 두 종류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들을 보는 약간의 경외와 시기, 그리고 망해가는 집안을 보는 동정과 때로는 경멸.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선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자를 보는 시선과도 불쌍한 사람을 보는 시선과도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노인이 들판을 지나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노인은 박성만이 살아있을 때 종종 거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오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혁이 돌을 옮기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 부친과 손이 닮았네. 준혁은 그 말에 멈추었습니다.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 흙이 묻은 손. 그 손이 아버지의 손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세 형제가 봄에 뿌린 씨앗이 자랐습니다. 예전 밭 가문의 수확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넓은 논에서 거두어 창고가 넘쳤던 그 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수확했습니다. 직접 낫을 들고 베었습니다. 처음에는 낫질이 서툴렀습니다. 벼를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찍는 것처럼 했고 손에 잡히는 양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단, 두 단 벼가 쌓였습니다. 탈곡을 하고 껍질을 벗기고 마침내 쌀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솥에서 밥 냄새가 올라올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어 상에 올랐을 때 준하가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다.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웃음이 그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도 해낼 수 있다는 말. 그 말의 맛이 그날 저녁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세 형제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와집도 없었고 넘치는 창고도 없었고 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첫 해 수확은 가족이 먹기에 겨우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관아에 빌린 씨앗 값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해에는 조금 더 땅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과거를 보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해서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글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준서는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을 팔았습니다. 땅에서 거둔 곡식, 직접 길러 만든 장. 빠른 이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천천히 쌓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준하는 더 이상 거창한 연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묵묵히 도왔습니다.
이웃집 지붕이 새면 함께 이영을 얹고 흉년이 들어 씨앗이 없는 집이 있으면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을 때 세 형제 중 가장 나이든 준혁이 마루에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괴짝에 금을 넣지 않으셨던 건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 만약 금이 들어 있었다면 우리는 그 금으로 다시 예전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금도 결국 다 써버렸을 것이다. 그게 우리였으니까. 그러나 돌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괴짝의 마지막 보루는 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던 거구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박성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을 남겨주면 아들들이 다시 그것에 기대어 살 것이라는 것을. 그 기댐이 또 다시 그들을 흔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돌의 무게를 손으로 느끼게 하고 그 무게 뒤에 자신의 젊은 날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 아들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려고 금 대신 돌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괴짝 안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처음부터 세 형제 자신의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려 했던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충분하다. 두 손과 두 발이 있고 땅이 있고 씨앗이 있다. 빈손으로 시작했던 나도 해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괴짝이 담고 있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세 형제가 마루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눌 무렵 괴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자물쇠는 없었습니다. 부서진 것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그 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일이 힘들다 느껴질 때, 혹은 지치고 의욕이 없어질 때, 그 괴짝 앞에 가서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묵직한 돌. 아버지가 맨손으로 드러낸 돌. 그 돌을 손에 들면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괴짝 안에는 해진 집신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세 형제는 아이들에게 그 집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신던 신발이라고, 이것이 닳도록 걸어서 이 집안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냥 낡은 신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낡은 집신 한 켤레가 얼마나 많은 길을 담고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영남의 낙동강은 지금도 굽이쳐 흐릅니다. 그 강물이 지나는 들판 어딘가에 한때 박노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손으로 돌을 드러내고 일군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거대한 나무 괴짝과 주먹만 한 자물쇠와 그 안에 돌과 집신과 편지, 절대로 열지 말라는 유언,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세 형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은 세상이 달라졌어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괴짝을 두고 있습니다. 언제가 되면 열릴 무언가, 누군가가 마련해 줄 기회, 갑자기 찾아올 행운, 언젠가 나타날 기적. 그 괴짝이 기다림의 이유가 되고 현재의 안일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때
박 가문의 세 아들이 걸었던 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박성만의 편지는 말했습니다. 괴짝 안에 있는 것은 돌이다. 그 돌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신이다. 빈손으로 시작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증명했다. 손발이 있고 땅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직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더라도 그 돌을 드러낼 때 비로소 논이 생기고 수로가 생기고 씨앗이 자라는 자리가 생깁니다. 마지막 보루는 언제나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